바다가 다시 읽히고 있습니다. 한 척의 정체 모를 배가 조림 라인의 모습을 드러냈다는 위성사진 한 장에 전 세계 해군 분석가들이 숨을 멈추었고 그 침묵은 곧 파문이 되어 퍼져 나갔습니다. 지금 광저우 황푸조선소에서 조립 중이라는 보도로 알려진 길이 약 65m의 트리마란형 반잠수 설계는 겉보기엔 검은 덮개에 가려진 미스터리일 뿐이지만 그 형태와 배치 가능 무장 그리고 무인 운영 가능성을 놓고 분석하면 이는 결코 단순한 함정이 아닙니다. 위성 영상과 전문가들의 1차 분석만 봐도 이 배는 상부 노출을 극도로 줄여 레이더와 광학, 음향 탐지 효율을 낮추고 내부의 다수의 수직 발사관을 수용해 한 번에 폭발적인 다발포화를 퍼부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외형과 배치 가능성 때문에 해외 주요 방산 매체들은 이 배를 이른바 아스널십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발사량과 지속 타격 능력을 대폭 증대시킨 무인 화력 플랫폼의 실물화 시도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전문가들이 이 사안을 보며 경고하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포화 공격 능력의 실전화가 기존 해상 전력 균형을 근본부터 흔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전력 배분은 유인 함정 중심이었기에 한 척의 손실은 전력 전체의 약화로 직결되었지만 무인 아스널십 편대는 손실 리스크를 분산시키며 연속적인 발사 교대 전투라는 새로운 작전 패턴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는 이 플랫폼이 네트워크 중심 전력과 결합될 때 위협이 단순한 미사일 숫자가 아니라 시스템 효과로 증폭된다는 점입니다. 실시간 표적 정보, 정밀 유도, 분산 자율 작전이 결합되면 특정 해역에서 방공대잠대함 편대의 대응 곡선은 급격히 짧아지고 기존의 방어 원칙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더 주목해야 할 건 무인과 반잠수의 결합입니다. 무인 플랫폼은 인적 부담과 손실 비용을 크게 낮추지만 반잠수형 설계는 탐지 가능성을 또 한 번 줄여 생존성을 획기적으로 높입니다. 즉,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매우 긴 작전 지속성과 높은 은닉성을 확보하는 트레이드오프가 현실이 됩니다. 이런 형태의 플랫폼은 잠시 한 물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은닉된 채로 대량 발포 능력을 보유하게 되면 해상에서의 화력 투사 방식 자체가 바뀝니다. 한 척의 파괴가 전력 전체 손실로 이어지지 않는 분산 전력 운용을 강요하게 되는 거죠. 이 상황은 중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과 유럽의 일부 해군도 이미 유사한 개념을 연구 중이며 독일 등은 원격 대형 미사일 운반선 구상을 공개적으로 논의해왔습니다. 기술적 문턱이 낮아지고 자동화, 무인화 역량이 성숙해지면서 아스널십과 유사한 플랫폼들이 전 세계적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지역적 위기임과 동시에 전 지구적 군사 패러다임의 전환 신호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아스널 개발은 대한민국 관점에서 이 사건은 충격이자 기회입니다. 우리 해군과 방산, 조선업계는 이미 함정 설계, 미사일 탑재, 네트워크 통합에서 세계 수준의 역량을 쌓아왔습니다. K9의 정밀 유도 체계와 KF-21에서 축적한 전자전과 데이터 링크 기술은 무인 분산 플랫폼에 그대로 적용 가능한 핵심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아스널십 시도는 단순한 경계 대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제적 설계 전환의 전략적 정당성을 줍니다. 우리가 가진 기술력으로 대한민국형 대응 플랫폼을 설계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말입니다. 군사기술의 흐름은 언제나 속도전이지만 진짜 승부는 운영 개념에서 납니다. 아스널십이 던지는 위협을 단순히 방공, 대잠 자원만 늘려서 억제하려 한다면 우리는 비용과 효율 두 측면에서 모두 밀릴 것입니다. 본질적인 해법은 편대 구성의 재설계, 센서와 발사 플랫폼의 분산 연동,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인간의 의사결정을 보조하거나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는 신뢰성 높은 의사결정 체계의 완성입니다. 즉, 물리적 화력만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와 자동화로 전장을 제어하는 쪽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이번에 중국에서 노출된 트리마란형 반잠수 실증함은 위성 영상으로 길이 약 64에서 65m로 추정되며 소형 실증함급 설계로 보입니다. 실물 크기와 상부 은폐 정도를 고려한 보수적 배수량 추정치는 약 1800에서 2500톤 수준으로 완전 개념 안으로 거론되던 2만 톤급 구상과는 다르게 설계 목적과 스케일이 다릅니다. 함정의 크기로 봤을 때 내부 VLS에는 중형 미사일 기준 실무적 탑재량은 약 20에서 60발 정도 탑재될 예정입니다. 또 무인 또는 최소 승무 운용을 전제로 하면 단가와 운용비는 유인 대형 전투함보다 낮아 다수 편성으로 분산 포화 전술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단 반잠수 상태에서의 미사일의 발사 자세 제어, 배기, 통신 복원 등 기술적 제약이 있어 실제 작전 능력은 통신 중계, 자동 자세 보정, 탄약 안전 시스템의 완성도에 크게 좌우됩니다. 요약하면 이번 실증함은 저비용, 고밀도, 화력을 구현하기 위한 실험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 함정이 실전화되면 기존 해군 전력 구조와 교리에 큰 파급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정에서 미사일 발사 자체는 영화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반잠수 상태에서 미사일이 수면을 뚫고 나오는 순간 배의 균형은 도르락 흔들리며 배수와 배기가스, 초기 자세 제어 문제가 동시에 터집니다. 이걸 실전 수준으로 안정화하려면 능동 자세 제어 장치와 초정밀 제어 알고리즘, 그리고 발사 순간에 물리적 충격을 흡수하는 설계가 필수입니다. 아울러 표적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 정확히 명중시키려면 위성과 항공, 그리고 지상 센서의 통합과 저피탐 상태에서도 끊기지 않는 중계통신망이 필요합니다. 네트워크가 끊기면 무용지물이 되는 만큼 통신의 다중경로 확보와 오프라인 작전 규칙 마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럼 무인 함정이 실전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어떤 게 필요할까요? 여기선 한국의 장점이 다른 나라들 대비 훨씬 부각됩니다. 우리가 쌓아온 탄도유도 통합 기술, VLS 호환성 설계 경험, 무인 체계 및 자율항법 기술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무에 투입 가능한 역량입니다. 이미 국내 방산과 조선업계는 대량 탄약 탑재와 자동 발사 통합 시험을 해오며 실전 능력을 검증해왔고, 자율무인 체계와 유무인 연동 전술에서도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 점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자산이며 우리 손으로 대한민국형 대응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의 근거가 됩니다. 전술적 선택지는 분명합니다. 고가의 대형 유인함을 늘려가며 한 척 한 척을 지키는 방식으로 맞서면 자원 소모가 너무 큽니다. 대신 탄약과 발사 능력을 분산시키는 방향이 더 효율적입니다. 값싸고 대량으로 운용 가능한 무인 수상전과 무인 잠수체를 분산 배치해 아스널십의 핵심인 대량 발사 능력을 흉내내되 적이 단일 표적을 격파해도 전력 상실이 되지 않는 구조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적의 한방 전략을 분쇄하면서도 우리의 소중한 인명과 고가 플랫폼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산편대의 성공 열쇠는 센서 융합입니다. 소나 레이더, 광학, 전자정보를 통합해 탐지 신뢰도를 높이면 반잠수 설계가 주는 은닉 이점을 상당 부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장 자동화와 전자전 대비는 반드시 같은 선상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스널십은 네트워크에 의존하기 때문에 해킹이나 전자교란으로 통제가 끊기면 큰 위험에 빠집니다. 따라서 발사 결정을 내리는 제어 소프트웨어에는 사람의 최종 확인을 거치게 하는 안전장치와 네트워크가 차단돼도 최소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 운영 규칙을 병행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연구진과 엔지니어들은 이미 무인 편대의 신뢰성 강화 기술을 개발 중이며 이를 아스널십 대응 설계로 옮겨 적용하면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전략적 기술적 선택은 결국 하나의 목표로 수렴합니다. 우리의 바다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나라의 이익을 지키는 것. 우리가 가진 기술력과 산업 역량은 세계가 주목할 수준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연구자와 엔지니어들이 밤을 새워 그 역량을 현실로 바꾸고 있습니다. 도전은 위협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저력과 창의성을 증명할 무대입니다. 우리는 준비되어야 하며 준비된 자만이 역사를 쓸 수 있습니다. 다음은 24년 7월 2일 중국 해상장악 가속화 영상입니다. 끝 모를 중국식 적반하장이 또다시 국제사회를 뒤흔들었습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4월에 시진핑이 이회 집행위원장을 만나 미국이 중국을 자극해 대만을 공격하도록 유도한다는 주장을 했었다는 것이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정작 대만 점령 훈련까지 하고 다니던 중국이 뒤에선 어처구니 없는 헛소리로 이간질을 시도한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난 것입니다. 중국은 대만과 유사한 해안 환경을 지닌 섬에서 끊임없이 상륙작전을 훈련하며 노골적으로 대만 침공야 의혹을 불태우고 있는데요. 그런 중국이 유럽에게 마치 미국이 전쟁을 유도한다는 헛소리를 내뱉은 것입니다. 중국과 대만이 전쟁을 벌일 경우 정작 한국이 두 번째로 많은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이란 전망이 끊임없이 나오는 상황으로 인해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도 중국의 대만 침공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그리고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중국에게 결국 미국이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될 경우 대량의 드론을 이용해 대만 해협에서 중국 함대를 초토화하겠다는 이른바 지옥도 작전을 언급하며 살벌한 경고를 전했는데요. 이에 중국은 드론의 인해 전술은 자신들이 한 수위라고 자신하며 역으로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많은 군 전문가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공중에서 수만 개의 드론이 맞붙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 경고했는데요. 이러한 상황은 중국의 대만 침공에 따라 주한미군의 향방과 북한의 도발이 우려되는 대한민국에도 많은 안보 우려를 자아내게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은 드론을 집중적으로 탑재한 항모까지 개조하며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깨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드론 항모와 함께 동북아의 해상 패권 전쟁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인들의 카톡으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꺼리튜브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중국의 폐악질이 갈수록 심해지는 국제사회의 흐름 속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만 해협에서 중국의 핵잠수함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인데요. 대만의 서해안에서 약 200km 정도 떨어진 해협에서 중국의 핵잠수함이 떠오른 사진이 전 세계로 보도되자 다시 한번 중국의 대만 침공이 현실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중국에 대한 지탄의 목소리가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하루가 멀다고 대만에 대한 군사 위협을 서슴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에 대한 중국의 깡패짓은 한국의 GDP에도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우리 대한민국도 중국의 군사 활동을 계속해서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는데요. 그리고 중국의 이러한 행보에 우리 대한민국의 동맹국인 미국은 새로운 전략 카드를 하나 꺼내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리플리케이터 전략인데요. 미국이 구상하는 리플리케이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다량의 드론 물량으로 중국을 찍어 눌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랜드 연구원들은 다량의 드론 부대가 유사시 중국과의 교전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밝혔는데요. 랜드 연구소에서는 미국과 동맹국이 1000대의 드론을 다량으로 투입함으로써 중국의 방공망을 포화시키고 중국의 지대공 미사일을 고갈시킬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중국이 미국의 드론을 격추하지 못하면 그 드론들에 의해 중국의 주요 표적들의 위치가 탐색될 것이며 곧이어 F-35와 같은 유인 전투기로 해당 표적들을 격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리플리케이터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약 5억 달러, 하나로 약 7천억 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리플리케이터 작전의 중요성은 미군 지휘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세뮤얼 파파로 미군 인도태평양사령관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수천 대의 무인기를 투입하여 한 달간 중국을 완전히 비참하게 만들어버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말 그대로 미국은 값싼 드론 전력을 집중적으로 확충한 다음 중국에 대한 물량 공세를 통해 중국의 군사적 야유를 해상에서 저지하겠다는 보관인데요. 미국이 이러한 전략을 구상하는 것에는 중국이 해양굴기를 내세우며 각종 함정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해외 매체인 네이빌 뉴스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공중에서 촬영된 사진과 함께 중국이 세계 최초로 드론 전용 항모를 건조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해당 매체의 분석에 따르면 일반적인 항공기를 탑재한 항모는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날개 길이가 약 20m 정도의 드론과 무인기를 편안하게 작동할 수 있을 정도의 비행갑판을 탑재했다고 합니다. 또한 드론이 해전에서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시작했다는 내용과 함께 이란, 튀르키예 등도 드론 운반선 계획을 연구하고 있다는 내용도 덧붙였는데요. 중국의 드론 항모는 2022년 12월에 진수가 되었지만 그동안 종적이 묘연하다가 이번에 모습이 포착된 것입니다. 기존에 중국이 공개해왔던 항공모함보다 그 크기는 작지만 다량의 드론을 탑재하고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외 매체들은 그 위험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푸젠 항모의 시험 운용에 들어가면서 해상 굴기를 외치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중국의 흐름을 두고 네 번째 항공모함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빌 뉴스가 중국의 드론 항모를 포착하자 여러 전문가가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준비 중인 네 번째 항공모함을 드론용으로 전문가들이 분석한 이유는 길이와 폭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항공모함에 비해 드론용 항공모함의 길이는 약 3분의 1 수준으로 일반적인 함재기를 탑재하기엔 그 규모가 작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신형 전투기를 운용하기엔 촬영
촬영된 사진 속의 비행갑판은 그 크기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날개의 길이 20m대 크기의 군사용 드론을 운용하기엔 알맞은 크기의 비행갑판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드론용 항공모함이란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 함정이 정박해 있는 조선소의 과거 이력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해당 조선소에서 이미 드론용 대형 모선을 2척이나 건조한 이력이 있다는 것도 중국의 드론 항모 개발 의혹에 불을 붙였습니다. 다만 중국은 공식적으로 네 번째 항공모함을 핵추진 항공모함으로 개발할 것이라 공언한 적이 있어 일반적인 항공모함과 드론용 항공모함을 분리해서 운용하려는 것이란 분석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국의 전력 확충은 계속해서 대만 침공 의혹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제 전장에서 드론에 의한 병력, 물자 피해는 그리 이색적인 일이 아닌데요. 지상에서뿐만 아니라 해군 함정들도 각종 자폭용 드론의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중국이 다량의 드론을 탑재할 수 있는 항공모함을 개발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안보에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국과 미국의 경쟁을 살펴보면 앞으로 해상에서의 드론 전력이 불러올 전술적 변화는 상당히 클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군사 패러다임의 변화를 한국도 서둘러 따라가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한국은 현재 함정의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 드론에 대한 철저한 방어 전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함정의 근접 방어 무기 체계는 전방 확산탄을 탑재함으로써 기존의 해외에서 개발한 방어 무기보다 드론에 대한 방어력을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전방 확산탄이란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표적의 일정 거리 앞에서 탄약이 전방으로 자탄을 방출시켜 넓은 면적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탄약입니다. 이전에 사용하던 골키퍼는 관통 탄약만을 사용했기 때문에 군집 드론에 대한 대응에 무력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던 반면 전방 확산탄을 장착한 한국의 근접 방어 무기 체계는 함정을 향해 공격해오는 적의 군집 드론들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국이 항공모함을 이용해 다량의 드론을 탑재하고 공격하는 극단적인 군사 충돌이 한국 영해에서 발생하더라도 한국 함정들은 충분히 적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함정 탑재를 위한 레이저 대공 무기도 준비 중인데요. 대한민국은 1회 발사 비용이 겨우 2,000원에 불과한 저렴한 가격의 레이저 대공 무기를 개발하여 실전 배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미 30차례를 발사하여 3km 밖 상공의 무인기 30대를 모두 맞추는 테스트를 통과했을 정도로 성능은 검증이 되었으며 함정 탑재를 위한 출력 조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중국의 드론 항모도 우리 대한민국의 영해를 위협하진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 중국 수준으로 공격 드론을 운용하는 것은 아직 후발주자에 가까운데요. 해군 함정에서 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드론 전력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고 있지만 주변 군사 강국의 수준으로 올라서려면 3-4년 이상의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이빌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우리 대한민국이 해군 함정에서 운용할 수 있는 UAV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말부터입니다.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한 지 이제 반년 가량의 시간이 흐른 만큼 다소 후발주자에 속한 것은 맞지만 2028년까지 약 1,5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해군 함정과 해병대 서북도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드론 전력을 갖출 예정입니다. 비록 개발의 시작은 늦었을지언정 우리 대한민국은 항상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른 개발 속도와 첨단 기술력을 보여줬던 전례를 생각해보면 오는 2028년에는 어떤 나라보다도 강력한 해군 함정용 드론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군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사례에서 참고할 수 있는 것처럼 덕성국의 함대 전력을 동시다발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드론 공격 전술을 갖추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장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하던 드론은 이제 해전의 판도를 변화시킬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저렴한 가격의 대량으로 공격이 가능한 공격용 드론은 앞으로 해군 함정들에도 위험한 전력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미국은 대규모 드론 공세로 대만 해협을 넘어오려는 중국군을 괴멸시키고자 준비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대만에도 5천억 원 상당의 자폭 드론 무기를 신규 판매하는 방안을 승인했는데요.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중국의 드론 항공모함에 맞서 다양한 드론에 대한 해상 방어 체계와 공격 수단을 적극적으로 연구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다행히 우리의 동맹인 미국이 리플리케이터 작전을 구상하며 중국 함대에 대한 대규모 공격 전략을 공개한 만큼 이를 참고하여 대한민국만의 공격 체계를 갖춘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는 지금보다 한 단계 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